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수권 파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수권이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구는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가지고 있죠. 그쵸? 약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 표면 중에서. 그 중에 우리는 수권에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누구니? 해수라고 봐야 되겠죠. 바닷물이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빙하입니다. 빙하. 자, 그 다음으로 많이 있는 게 뭐야? 지하수. 그리고 가장 적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호수와 하천수입니다. 자, 이거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 감이 와야 돼. 어떤 감이 와야 되는 것이냐? 빙하, 지하수, 호수와 하천수는 소금 성분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어찌 보면 조금만 정제를 통하면은 식용으로 혹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물이라고 해서 이 친구들을 우리가 담수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뭔가 수권, 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실제로 수권이라고 하는 친구에 많이 액체만 존재할 것이라고들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죠. 뭐가 있어요? 빙하가 무슨 상태야? 고체 상태잖아. 그치? 그래서 수권은 액체와 고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 해수는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고 해야 되는 것이냐? 소수점 자리까지 쫙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반올림해서 97% 정도가 대부분 다 해수이다. 즉 우리가 활용이 쉽게 할 수 있는 담수의 양은 약 3% 정도밖에 없어요. 굉장히 좀 적은 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살아가면서 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사용을 해야 되지. 그치? 그 사용하는 물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수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수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용하는 많은 양들의 물을 통틀어서 우리가 수자원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자원은 바로 농사 지을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농업용수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로 유지용수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유지용수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둔 다음에 공부를 할 거예요.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다? 생활용수이다. 그리고 가장 적은 양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공업에, 공장이라든지 혹은 무엇을 생산할 때 사용하는 공업용수로 가장 적은 양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 유지용수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무엇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우리 서울 한복판을 쫙 흘러가는 그 강 뭐야? 한강. 그 한강의 발원지, 시작점을 가게 되시면은 산의 거의 계곡이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좀 얇고 작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얇고 작은 강이 지금 우리가 조금만 걸어가면 보이는 그 한강처럼 넓고 굵게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냐? 한쪽에서 파고들고 한쪽에서 모여서 지금처럼 커다란 한강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여러분, 한강은 계속 흐르죠. 한쪽 방향으로. 그렇게 강이라고 하는 것을 흐르게 해주는 최소한의 물을 우리는 유지용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지용수가 생활용수보다 더 많이 쓰이지 않아요? 학교에서 이렇게 근데 유지용수 더 많다니까요? 여기 표기에는 22%, 23%로 돼 있어요. 유지용수가 33%예요. 20%, 33%. 아, 저 여기는 지금 잘못 표기돼 있어요. 아, 오케이. 그럼 그거 다시 뽑아 드릴게요. 유지용수가 두 번째로 더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유지용수라고 하는 것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이다. 능을 할 때 필요한 물을 우리가 유지용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이 수자원이 이렇게 쓰이게 되는데, 우리 아까 방금 공부했지. 담수의 양이 굉장히 적어.
그치? 그러면은 우리는 도대체 저렇게 많은 양의 물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말라버리면 어떡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앞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하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하수 같은 친구의 장점이 존재합니다. 빗물이 스며들게 되면서 지하수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채워줘요. 오케이? 지속적으로 채워줍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무분별하게 너무 많은 양을 지하수 사용하지 않는 이상 지하수는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지하수는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들, 뭐 물을 아껴야 된다, 뭐 아끼는 방법, 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용하는 방안은 다 사회 시간에 배우고 오시면 돼요. 과학 시간에는 이런 것들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나라처럼 물이 많은 나라도 흔치 않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흔히 얘기하는 가스라이팅이에요. 정부에서 하는 가스라이팅입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막 물려줬잖아요. 아니요.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 절대 아닙니다. 알다시피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 가게 되면은 수돗물을 푼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하천수를 보게 되면은 석회암 성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이 깨끗한 나라도 없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물이 많은 나라도 없어요. 물 부족 국가 아닙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오케이? 여러분 뭐 아리수 그 결국 한강에서 나온 물 정제하거나 좀 살균 작용 통해 가지고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잖아. 대단한 나라야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 아니에요.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해수의 온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해수의 표층수온. 자, 표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겠어요? 가장 윗부분이겠죠. 태양빛을 직방으로 때려받고 그러니까 공기 중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해 있는 그 층을 우리는 표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해수의 표층수온은 주로 위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지구상에서 온도가 가장 높은 지방들은 어디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그렇지, 저위도 혹은 적도라고 볼 수 있겠죠. 적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구상에서 온도가 조금 낮은 지방들이 대부분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렇지, 고위도 혹은 극지방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저희도 낫지 않아요? 예? 왜 뭐지? 왜 내 책에 또 문제가 있어?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괜찮아.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온도 낮은 지방이 고위도 극지방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도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이제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지구 파트 공부하면서 위도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쵸? 그때 정중앙이 바로 적도입니다. 그쵸? 그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는 고위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아래로 내려가도 고위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쵸? 그래서 해수의 표층수 온도, 적도지방 여기 있는 부분들의 온도가 대부분 다 높다라고 표현이 가능할 것이고 가장 끝에 있는 이 극지방들의 온도가 대부분 낮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 다음 한 가지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 그럼 도대체 왜 적도가 온도가 높으며 극지방이 온도가 왜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냐? 태양이 이렇게 있을 때 적도는 태양빛을 팡 하고 때려박죠. 즉 여러분들 주먹을 얼굴에 직접적으로 쾅 부딪히면은 아파. 적도가 아픈 거야. 근데 극지방 같은 경우는 태양빛이 슝 비껴 지나가죠. 슝 비껴 지나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먹 날라오는 거 싹 피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스치면은 이것보단 덜 아프지 않겠어? 그래서 온도가 낮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문을 통하여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무엇이냐? 해수의 표층 수온은
어디에 나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어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도에 나란하다 라고 우리는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됐죠? 근데 있잖아요. 그 태양 있잖아요. 태양 빛이 이렇게 지나가도 받는 결국 열의 세기는 똑같지 않아요? 아니죠. 다르죠. 달라요. 비껴 지나가게 되는 거잖아. 태양빛이 비껴 지나가기 때문에 지표면이 흡수할 수 있는 양은 적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빙하가 있기 때문에 반사를 해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은 해수의 표준 수온, 가장 윗부분의 온도를 측정한 다음에 연직 수온이라고 해서 위아래로의 수온도 비교를 할 겁니다. 해수의 연직 수온. 어차피 너네만 볼 거라서 괜찮아. 구독자 50명인데 누가 보겠니? 조회수 10건도 안 나오는 거. 어차피 너네만 볼 거니까 실컷 떠들어. 그러니까 내가 주먹 얘기하고 앉아있겠지. 괜찮아. 자, 연직 수온은 뭐냐? 위아래로서의 온도 분포예요. 오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 아따, 직선 잘 걷다. 그지? 자,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X축은 온도를 의미하고요. 아래쪽으로는 깊이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층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층이 하나가 있고요. 가장 아래쪽 층에도 하나가 존재합니다. 오케이? 가장 위의 층의 이름은 우리가 1번 혼합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혼합층. 두 번째 층은 우리가 수온약층이라고 부르게 돼요. 세 번째, 가장 아래쪽에 있는 층의 이름을 우리가 심해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각각에 대한 특징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기억을 하실 건 없고요.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찝어서 가겠습니다. 첫 번째, 혼합층은 이름부터 아시겠지만 혼합이 이루어지게 돼. 즉, 물의 대류 현상에 의해서 온도가 어때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되니? 일정하죠. 변함이 없습니다. 즉, 바람에 의해서 온도가 일정합니다. 오케이? 이게 바로 혼합층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 바람이 겁나게 많이 분다면 그만큼 혼합층의 두께도 두꺼워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두 번째, 수온약층. 자, 우리가 대류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을 때 뜨겁게 가열된 공기는 어디로 올라가야 되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고, 차갑게 냉각된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죠. 물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것을 대류 현상이라고 하잖아? 지금 얘 봐봐. 위로 올라갔는데 뜨거운 물이 있죠. 아래로 내려갔는데 차가운 물이 있죠. 어때요? 대류 현상이 일어날까요? 굉장히 안 일어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온 약층은 굉장히 안정된 층이다 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안정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아래로서의 연직으로서의 물질 교환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혼합층과 심해층 간의 물질 교환을 차단합니다. 물질 교환을 차단한다 하는 것이 바로 수온약층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가장 아래쪽에 존재하는 이 심해층 있죠. 자, 심해층은요, 쓸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책에서는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계절, 위도, 그리고 측정하고자 하는 그날의 날씨까지도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계속 온도가 낮아. 오케이? 어디서 측정하든 항상 온도가 낮은 쪽이 바로 이 심해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시험 문제에서 가끔 복잡하게 나오는 것. 복잡하다라기보다는 실제로 응용, 활용 문제로 자주 등장하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층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층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층이 하나가 있습니다. 각각의 층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층 한번 볼까요? 혼합층의 온도가 어때요? 가장 높죠. 즉, 우리 지구상에서 혼합층, 즉 가장 위쪽에 있는 해수의 온도가 높으려면 어느 지방이겠어? 저위도겠죠. 그러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친구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저위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 주황색으로 표시한 것을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은 혼합층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죠. 즉, 이 표현은 뭡니까? 바람이 겁나 많이 불겠다. 자, 그럼 바람이 겁나 많이 부는 곳은 우리가 어디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 지방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층상 구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온도가 어때요? 겁나 낮아요. 그럼 어디겠어? 고위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이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그래프들도 꼭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왜 C가 어디야? 그러니까 왜 저위도가 중위도보다 그 온도가 0이 더 빨리 돼요? 어디가요? 온도가 0이 더 빨리 돼요. 0이 더 빨리 된다니? 어디서? 그 저위도가 중위도보다. 이거 수온약층이? 혼합층이 아닌 거잖아. 뭐가? 내가 지금 너 책이 없어가지고 그래. 뭐 어디 말하는 거야? 그 0이 더 빨리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표현인 거지? 아니 그 수온이 더 빨리 낮으니 수온약층의 두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수온약층의 두께. 수온약층의 두께. 이게 위에 있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혼합층의 두께가 얇잖아, 저 위도는. 바람이 안 불어. 그래서 더 빨리 수온약층이 시작돼. 오케이? 지금 그래서 얘가 더 빨리 도달했지. 그치? 하지만 중위도 같은 경우는 혼합층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 그래서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 자체가 더 나중에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나중에 시작돼서. 그게 맞아.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염분, 염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좀 계산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수학적 센스가 필요로 되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제일 먼저 염류입니다. 원래 이렇게 강의하면 안 돼. 원래 이렇게 강의하면 안 되는데 난 이렇게 강의할게. 염류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정의를 보시게 되시면 해수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잖아. 물질이야. 근데 웃긴 게 소금이 제일 많거든. 그래서 난 이렇게 설명할게요. 해수에 녹아있는 소금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있는 친구가 누구냐? NaCl. 얘가 누구나? 그렇지,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 소금이에요. 자, 두 번째로 많이 있는 게 바로 염화 마그네슘입니다. 자, 제가 굳이 분자식을 쓰고, 이온 반응식을 쓰고, 이렇게 옆에다가 또 굳이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 앞으로 염화 나트륨이라는 글자를 안 쓰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알아두세요. 네, 이 친구 이름은 염화 마그네슘이다. 문제풀이를 하던 뭘 하던 간에 앞으로 저는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쓰더라도 저게 뭐구나 라고 하는 건 정확히 기억해 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자, 이 바닷속에 녹아있는 염분의 양을 비율로서 퍼센트 게이지 말고 퍼밀 게이지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이제 염분이라고 합니다. 염분. 자, 기준점 중요합니다. 기준점. 염분이라고 하는 것은 해수가 1000g 기준이야. 얘들아, 1000g이면 몇 킬로그램일까? 1kg입니다. 오케이? 즉, 이 해수 1000g 안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이야기해요. 오케이? 자, 가장 먼저 과학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새로운 단위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사랑하죠?
변태들이에요. 어떤 단위를 사용하냐? PSU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우린 앞으로 이 친구를 주로 사용할 거야. PSU.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 퍼센트 게이지 알지? 우리 퍼센트 게이지 어떻게 쓰니? 이렇게 쓰죠. 네, 이렇게 쓰죠. 곱하기 100을 해서 공 2개. 근데 얘는 1000g 기준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0을 해줌으로 인해서 공이 3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 친구는 퍼밀이다. 아 퍼센트 밀리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굳이 뭐 그거 알려고 하지 말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퍼밀. 근데 퍼밀 잘 안 써요. PS 줄 쓸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네모 박스까지 딱 이쁘게 쳤잖아. 자, 그 다음. 자, 전 세계. 평균적으로 염분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냐면은 약 35 PSU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35 PSU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잘 따라와. 자, 그러면 위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면은 이 35 PSU라고 하는 의미는 해수 1000g에 염류가 몇 그램 녹아 있는 거예요? 35g이 녹아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해수가 저 정도였으니까 물은 965g일 것이며 염류라고 하는 친구는 몇 g인 거예요? 35g인 것이다. 즉 여러분들이 앞으로 염분이라는 것을 구할 때 시험 문제에서 물의 양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해수의 양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근데 이 염분이 계속 가만히 있으면 참 좋겠는데 변화가 이루어질 때가 있어. 가장 먼저 여러분 염분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물이 없어진다. 그렇지. 조금 더 저렴한 표현? 좀 쉬운 표현? 물진발. 짜다. 짜다. 맞잖아. 소금의 양이 많아지는 거니까 짜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짜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물을 더 넣어야 돼? 물을 빼야 돼? 빼야지. 그러므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높다. 많아야 되겠죠. 그렇죠? 높다. 혹은 우리 담수라고 하는 것은 소금 성분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럼 짜지려면 담수가 많이 들어와야 돼? 안 들어오거나 적게 들어와야 돼? 적게 들어. 그렇지. 아예 안 들어오거나 적게 들어와야 될 거야. 그치? 자, 그 다음. 우리 빙하라고 하는 것도 담수였어요. 그쵸? 즉, 바닷물이 얼어버리면서 소금 성분까지 같이 얼어버리는 거야? 소금 성분을 으악 내버리는 거야?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빙하가 얼어버리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성분은 주변 바닷물로 다 갖다 버리는 거지. 그렇지. 그럼 주변 바닷물은 어떻게 되겠어? 짜지겠지. 그러므로 결빙도 짜지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 그러면 염분이 낮아지는 경우도 존재하겠죠? 자, 염분이 낮아지는 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싱거워지는 거야. 그치? 그럼 증발이 많아야 돼? 강수가 많아야 돼? 강수가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소금 성분이 없는 담수의 유입은 어떻게 돼야 돼? 많아야 될 거고, 담수로 구성되어 있는 빙하가 녹아버리는 해빙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둘 거는 전 세계 평균입니다. 자, 보세요. 자, 표층 염분이라고 나와 있죠. 표층 염분. 우리가 얼마나 짠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그 장소가 바닷속 깊숙한 곳이야? 가장 윗부분이야? 윗부분이야. 이거를 내가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위도별 염분. 첫 번째, 고위도 한번 볼게요. 북극과 남극. 여러분, 북극과 남극에서는 빙하가 얼기도 하죠. 혹은 녹기도 하죠. 그러면은 결빙과 해빙이 반복돼서 일어날 텐데, 그러면 염분이 일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나와 있어? 염분이 낮다라고 나와 있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죠. 자, 잘 들어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밀도 기억나나요? 네, 밀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자, 결빙이 일어납니다. 그럼 내 주변에 있는 바닷물들의 소금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럼 바닷물의 소금의 양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질량이 높아짐에 따라서 밀도가 커지게 되는 거지. 그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밀도가 커지게 되면 그 바닷물 어떻게 될까? 가라앉겠지. 가라앉을 거야. 이해했어? 밀도가 커지면 가라앉고 밀도가 작으면 떠오른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므로 밀도가 커짐에 따라서 가라앉아요. 즉 굉장히 밀도가 커진 바닷물들은 가라앉고 표층은 오히려 해빙에 의해서 염분이 낮아진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 중위도는요. 증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염분이 높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위도 같은 경우는 온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만큼 증발량이 많은데 그만큼 강수량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염분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다음 우리 대한민국을 위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지. 근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볼 거야. 즉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볼 거야. 바닷물 높이에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라볼 거야.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 오른쪽 주변에 이런 식으로 태백산맥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동쪽이 조금 더 높고 서쪽이 조금 더 완만한 이런 식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에 있는 강들은 저 태백산맥이 발원지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큼직큼직한 강들이. 네, 태백산맥 저 기준점에서 발원지가 시작되거든요. 대부분 우리 강들이 다 어디로 흘러요? 서쪽이랑 남쪽으로. 바다 쪽으로 흐르는 거 맞아.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 강들이 서해 쪽이나 남해 쪽으로 흘러요. 동쪽으로 흐르는 강들은 많지 않아요. 즉, 그러면 이 강들은 담수야, 해수야? 담수. 그럼 서해 쪽은 담수의 유입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담수의 유입이 많으면 염분 어떻게 돼요? 낮아진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동해 쪽은요. 담수의 유입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즉, 담수의 유입이 적어지게 되면은 그 바닷물의 염분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겠죠. 됐어요? 네, 저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것도 하나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태백산맥 강원도까지 껴 있어요? 그쵸? 그래서 태백산맥 기준으로 태백산맥의 오른쪽에 있는 지방들은 우리가 영동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태백산맥 왼쪽에 있는 지방들은 우리가 영서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내가 강원도 사람이라 그건 좀 알아요. 그래서 웃긴 게 속초는 영동지방이라고 하고요. 춘천이나 원주는 영서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날씨가 확 달라지게 돼. 왜냐면 태백산맥에 구름이 걸리거든. 그래서 영서지방에는 비가 막 많이 와도 영동지방에는 맑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남았어. 염분비 일정 법칙. 여러분, 우리 지구의 역사가 몇 년쯤 되죠? 48학년? 그렇지. 뭐 한 45학년, 48학년까지도 보기도 하죠. 48학년이 맞기도 해.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원시 지구부터 시작하면 48학년이 맞기도 하고, 지구가 생성됐다.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생성된 시작으로 보면 45억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자, 근데 그렇게 지구라고 하는 게 생성된 이후에 바다도 생성됐을 거야. 그 다음 빙글빙글 순환하는 것도 그럼 되게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 동안 순환이 이루어졌겠지. 그치? 최소한 40억 년 이상 빙글빙글 돌 거야. 그래서 이게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원인입니다. 즉, 염분비 일정 법칙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해수가 너무나 오랜 기간 순환해서 그 바닷물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비율들이 전부 다 일치해요. 즉,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40psu에 있는 바닷물이 짤까요? 32psu에 있는 바닷물이 더 짤까요? 40. 누가 봐도 40이 짜죠? 당연한 내용이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 즉 이 염류라고 하는 친구가 40g 있는 거고 얘는 32g 있는 거지. 근데 이 40g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염화 나트륨의 비율이 78%고요. 32g 안에 들어있는 염화 나트륨의 비율이 똑같이 78%예요.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다음, 근데 우리가 두 번째로 말했던 게 뭐였어? 염화 마그네슘이었지. 즉, 그 염화 마그네슘의 비율은 약 11%가 구성이 되어 있고 32psu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1%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똑같아요. 전 세계 어느 해수를 검사하던 간에.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때 특히나 비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비례식 문제 풀 때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기준점으로 보시는 게 좋으냐? 염화 나트륨을 기준점으로 잡고 보시는 게 문제 풀이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근데 뭐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친구는 77.7%야. 반올림에서 78이라고 하는 거고, 이 친구는 10.9%야. 그래서 만약에 실제 시험 문제 있어요. 소수점 몇째짜리에서 반올림 하라라고 할 때는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써드린 겁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 지금 문제 한번 풀어 봅시다. 시간이